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본 콘텐츠 2부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무서운 이야기 읽으면서 같이 볼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쌀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외상으로 쌀을 가져갔대요. 그 사람은 특별히 쌀 배달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력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 쌀 장사가 유독 잘 됐다고 해요. 이제 어느 날 이게 새댁이 와서 애를 딱 업고 온 거야. 울면서 쌀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집의 돈은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새댁은 쌀을 살 능력이 없었대요.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가서 몇 년에 한 번 들어오고, 새댁은 꼼짝없이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성격이 보통 별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댁이 맨날 얘가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쌀이 다 떨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쌀을 못 사게 하고 새댁을 자꾸 굶긴 거죠. 계속 굶고 이러니까 젖이 안 나온 거예요. 애가 있는데 애를 못 먹인 거죠. 이제 그 사정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쌀집 주인은 쌀을 그냥 줬대요. 안 갚아도 돼요. 몸 잘 케어하세요. 근데 새댁이 그 너무 고마우니까 그 쌀을 받고, 아닙니다. 꼭꼭 갚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며느리한테 쌀 줬냐고 방방 뛰면서 이때까지 빌렸던 쌀값 이거 안 갚을 거라고 욕을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진짜 안 갚았대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몇십에서 몇백만 원, 뭐 80에서 한 100만 원 사이 막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이제 화병이 막 난 거야. 막 이 시어머니가 자꾸 막 나를 갈구고 뭐 밥도 안 주고, 남편은 배 타고 나가면 몇 년 있다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애는 있고 애 밥을 줘야 되는데 젖은 안 나오고, 그래서 돈도 못 갚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쌀집 그 주인이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꿈에 며느리가 나타났대요. 그 돌아가신 며느리가 돈을 갚아줄 테니 어디를 잠깐 자기랑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쌀집 주인이 알겠다, 이제 꿈속에서 이제 그 새댁을 따라간 거죠. 이제 한참을 걸어가더니 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며느리가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집 주인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야노 하면서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제 그 들어갔던 새댁이 진짜 막 재가 돼가지고 시신이 끔찍해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꿈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끔찍한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깼는데 그 이후부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창고에 있던 여분의 쌀부터 시작해서 새로 들여온 쌀까지 그냥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대. 그러니까 그날 그 순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며느리가 빌려간 쌀값과 시어머니가 빌려간 쌀값의 그 합이랑 꼭 맞아 떨어지는 거야. 살아생전에 이 쌀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정말 꼭 갚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었잖아요. 죽어서 그 쌀집 주인의 꿈에 나타나서 이거를 갚은 거죠.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은혜를 갚은 며느리가 꿈에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 나는 꿈이 돈이 들어오는 꿈이래요. 이런 건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쌀집 주인한테 보온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플러스로 시체가 나오는 꿈, 죽음이 있는 그런 꿈, 이거는 좋은 꿈이라고 해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타로 카드의 데스 카드처럼, 데스 카드도 정방향으로 나오는 거랑 역방향으로 나오는 거랑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제 꿈은 반대라고들 많이 말하니까 꿈속에서 시체, 불, 죽음, 이런 거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꿈이나 시체꿈 꾸신 분들은 로또 사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괴담은 아닌데 예전에, 그러니까 비시즌의 자취방이라는 글입니다.
원래 이사는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이때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그 성수기가 아닌 12월,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방을 구하러 다녔다고 해요. 비수기 시즌에다가 뭐 어영부영 계획 세워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예산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뭐 깔끔하기는 한데 평수는 고시원 수준 정도 되는 그런 방, 혹은 뭐 괜찮다 싶은데 부엌부터 거실까지 곰팡이 범벅인 집, 그런 데밖에 없는 거였죠.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당도 떨어지고 커피나 마실까 해가지고 근처 카페로 이제 갔는데, 그 카페 옆이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김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TV 보던 아저씨가 매물이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볼게요.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공실이라 이제 바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보니까 매물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예산은 요만큼인데 이렇게 넓은 방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넓게 빠진 방에 앞뒤로도 작은 베란다가 이렇게 딸려 있었고, 앞에는 도로변, 그리고 뒤는 1층 단독주택이 붙어 있어가지고 1층이니까 낮은 그 건물이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안 한 것 치고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했던 거죠. 방 구조도 투룸이었는데 욕조도 있었대요. 보통 욕조 딸린 집은 좀 고급이거나 좀 평수가 있거나 한 집들이잖아요. 보통 오피스텔은 욕조가 없으니까. 야, 이건 계약해야 한다. 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 먼저 계약을 줄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집주인이 연락되자마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할 때 집주인하고 통화만 했고 얼굴은 보지 못했대요. 이제 글쓴이가 너무 급했던 거지, 이거 빨리 빠질까봐. 그래서 집주인이 그냥 많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도 뭐 계약상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에 이사를 강행해서 살게 되었대요. 근데 이사를 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 집에서 자꾸 막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막 쿵쿵쿵쿵, 그리고 복도에 사람이 문 앞에 서면 이렇게 등이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그 센서 등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문틈 사이로 그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 틈새로 들어오는 막 불 같은 거나 뭐나 이런 게 그냥 내 착각이겠거니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이때가 12월이라고 했잖아요.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작은 방은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이상하게. 창문도 한쪽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창문이 여러 개면은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창문도 하나였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따뜻한 거지? 보일러를 이렇게 틀었는데도? 그래서 그냥 야, 여기 보일러는 진짜 이상하게 깔았나 보다. 몇 번 버팅기고 작은 방에서 자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큰 방에서 잤는데, 나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잔 거예요. 가위에 눌린 거죠. 야, 나 가위 눌렸어. 아니 뭐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부엌에서 배고파서 소세지를 자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칼이 툭 떨어졌는데, 분명히 이건 내 발 위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칼이 발톱만 살짝 스쳐가지고 안전하게 떨어졌던 거죠.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웃었대요. 근데 그 뒤로도 칼이 3번, 4번 정도 계속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계속 다칠 뻔 했지만 이상하게 안 다쳐가지고 이상한 건가? 별일 아니겠거니 이제 대수롭게 넘겼던 거죠. 이제 그 이외에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뭐 먹고 살지? 막 이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막 돈이 굴러 들어오고, 이제 평소에 이거 될까 싶었던 일도 갑자기 막 잘 풀리고, 로또 사놓고 이제 까먹었다가 청소하다가 이제 찾았는데 그게 갑자기 막 3등이 되고 좋은 일이 막 생겼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면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대뜸 글쓴이의 아버지가 다른 자취방을 구해 오셨어요. 이제 보통 이제 집은 2년 계약이니까 1년 살고 이제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고 이제 집주인한테 말하기가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연락하냐 주인한테. 이 집도 좋았는데, 똥줄이 타면서 문자를 남겼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집주인이 흔쾌히 집 앞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대뜸 고맙다고 하면서 뭐 이사 날은 정하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지? 진짜 집주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진짜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방을 뺐대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이사를 나올 때, 그러니까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옆집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짐을 나르는 걸 보더니 근데 이 집 살만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신당이었던 거야. 신을 모시는 장소였던 거지. 무당이 살던 그런 곳.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여기 얼씬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 쌌던 것도 납득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방이 유난히 추웠던 것도. 왜냐면 신을 모시는 그 신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기도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신을 모시던 그런 곳을 가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그거랑 반대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이제 그런 일도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오래된 공실은 꼭 한번 로드뷰로 찾아보고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본 괴담 중에 쿠네쿠네 유래를 아십니까? 쿠네쿠네는 귀신으로 주로 논밭에서 하얀색으로 꿈틀거리는 무언가라고 합니다. 멀리서 봐선 무엇인지 인식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제대로 인식을 해버리면 정신적으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유래가 뭐냐면 일본에선 옛날에 자기 자식을 죽이면 나쁜 일이 사라진다고 믿었었대요. 이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네요. 좀 되게 무섭다. 그래서 나쁜 일, 주로 흉작 등이 일어나면 자기 자식이 멀쩡하더라도 날카로운 것 등을 쑤셔 넣어가지고 밭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데 이제 그러면 그 애가 막 괴로움에 미친 듯이 막 꿈틀꿈틀 거릴 거 아니에요. 막 찔러가지고 밭에 매달아 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나쁜 일이 사라질 거고 새도 쫓아주니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은 아이는 쿠네쿠네가 된다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꿈틀꿈틀이라고 합니다. 이 쿠네쿠네 괴담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왔는데 쿠네쿠네 관련 목격담이라고 합니다. 제 남동생에게서 들은 실화입니다. 동생의 친구인 A군의 실제 경험인가 봅니다. A군이 어린 시절 A군의 형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 논에 놀러 갔습니다. 밖은 맑아서 논이 초록빛으로 무성해져 있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날씨인데 어째서인지 둘은 밖에서 놀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집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형이 일어나서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A군도 뒤따라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창문으로부터의 거리로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거기 한 명이 서 있었고 대체 저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하얀 옷의 사람은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그 흰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몸을 꺾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각도로 막 꾸물꾸물 했나봐요. 꾸물꾸물. A군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고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거 뭐지? 형, 저거 보여? 그러자 형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한 직후 형은 그 하얀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형, 저거 뭐야? 알려줘! 라고 A군은 물었지만 형은 알았어. 근데 너 모르는 게 나아. 라고밖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 형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않아? 라고 동생한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A군의 형 말이야. 지금은 정신지체가 되어버렸다나 봐. 쿠네쿠네라는 게 인식을 하는 순간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지체가 된다는 그런 괴물? 귀신? 요괴?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목격담.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 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 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거에 그 불쾌감을 느꼈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오빠 저 허수아비는 왜? 라고 묻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저기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거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을 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뭐 허수아비 그런 거 말이야. 아마 방금 전까지 불고 있던 바람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거 봐. 저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거 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오빠는 조금 두근두근한 모습으로 이거 내가 먼저 볼 테니까 너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봤다. 오빠,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벌써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물체를 보려고 떨어져 있던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 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좋아, 봐야겠어. 도대체 뭐길래 오빠가 저런 공포를 느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나는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요 할아버지? 하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거 하얀 거 본 거야? 너 봤어? 너 그 쌍안경으로 본 거야? 라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 나는 반쯤 울먹이며 대답을 했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우셨다.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듯이 웃으면서 아까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욱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에 놔두고 가는 것이 살기 좋을 거야.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는 며칠 못 갈 거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나을 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는 다시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 만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에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간 오빠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오빠의 원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르른 눈을 바라보았다. 오빠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되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도 마지막에 봐서는 안 되는 그 쿠네쿠네를 쌍안경으로 봐버리게 된 거죠. 그런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인신공양 맞아요. 진짜 무섭다. 근데 이건 어느 나라나 옛날에 막 흉작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식량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끔찍한 거는 나라별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쿠네쿠네의 공통적인 특징, 전신이 새하얗다. 아까도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왔죠. 새하얀 무엇인가, 뭐 흰 옷을 입고 있던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쿠네쿠네는 전신이 새하얗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는 상상 못할 모습으로 꾸물꾸물, 꿈틀꿈틀 움직이거나 춤을 춘다고 합니다.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멀리서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위해는 없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여동생이랑 오빠가 이제 같이 봤지만 왜 오빠만 저렇게 정신지체 아니면 혹은 쿠네쿠네로 변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지 보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저게 뭐다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당사자가 쿠네쿠네로 변하던지 아니면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던지. 여동생은 처음에는 그냥 뭐 흰색 물체가 있어서 보긴 했지만 저게 뭔지는 잘 몰랐잖아요. 자세히 관찰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그 순간 쇼크로 정신에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방금 사연에서 잘 나왔죠? 인적이 없는 논밭이나 물가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일본 놀러 가면은 물가나 논밭에 뭔가 흰색 물체가 있으면 도망쳐야 되겠습니다. 이 쿠네쿠네라는 거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 자기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겠지, 쿠네쿠네 입장에서도. 그쵸? 누가 나를 보고 막 소리를 질러 뭐야!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아무튼 쿠네쿠네 진짜 끔찍한 것 같습니다. 쿠네쿠네 정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고 해요. 뭐 일본 후쿠시마 지방 요괴 혹은 목격자 자신의 도플갱어. 도플갱어도 왜 마주치면은 한 사람이 소멸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쿠네쿠네가 도플갱어일 수도 있고 혹은 이무기일 수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열중증, 열사병으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논이나 밭이랑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태양이 그만큼 세겠죠. 위에 뭐 가려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늘진 곳이. 그런 곳에서는 비교적 열사병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각으로 많이들 본 게 아닐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꿈과 나의 전생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났고 뭐 시험 기간이라 단순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악몽은 계속됐고 더욱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복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질려서 울고 있고 저는 그런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꿈은 우물 앞에서 한복 입고 있는 여자가 얼굴에 콧물, 눈물, 막 피범벅으로 막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저로 보이는 사람이 재밌다는 듯 막 깔깔 웃으면서 그 우물 속에 그 여자를 밀어넣고 있었죠. 진짜 무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바로 다음 꿈인데,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물 안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여자는 우물 안에서 칼칼대면서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에 찾아가 꿈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철학관에서는 제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는 전생 체험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반 의심 반으로 하게 된 전생 체험은 제 꿈과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생 체험에는 저는 어떤 아가씨였고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저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 어느 날 제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 대신해서 어떤 집에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내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서자마자 저는 집에 있던 수연이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던져버렸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 몸을 막 짓밟고 얼굴에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요. 그런 중에 수연이의 옷이 막 풀어 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 배에 큰 피멍이 든 게 보였어요.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 미동도 없이 흐느끼자 저는 수연이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 마당 끝 우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수연이를 우물 안에 밀어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 전생체험은 끝났습니다. 전생체험 후 철학관에서 저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며 아는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무당이라면 질색하던 터라 철학관 할아버지께 저 무당은 좀 싫은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원래 무당은 의사야.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의사에게 받듯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일부 돈에 미친 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깎인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무당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와 함께 주소를 따라 용인으로 갔어요.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뒤 제 꿈과 전생체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갑자기 절 보고 웃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하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저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사람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주고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 댔으니 마부 위침이라 참 진퇴유곡이니. 무당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며 눈물을 막 흘리더니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러다 깜짝 놀란 듯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보살님 주위에 곧 애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 아기 신발을 사다 준 게 떠오른 거예요.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책상을 쾅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맞지?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던 나머지 눈물이 픽 놀았어요.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나 이거 너무 늦었어. 아기 죽였어야 했어 그 아기.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애를 왜 죽여요 애기를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그 말에 저와 친구는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은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까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친구가 아니 왜 돌까진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전생을 기억하거든. 저와 친구는 무당집에 나와 헛소리 내몽내 떠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무당을 만난 뒤로 거짓말처럼 그 반복되는 악몽은 안 꾸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하고 좀 더 지나 그 일이 흐릿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숙모 병문안을 갔어요.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요.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나 뭐라나. 저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애기 배에 점이 있어요. 처음에 뭐 묻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침으로 지우려고 했다니까요. 삼촌이 그러면서 애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생 체험할 때 본 그 여자의 피멍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엄마가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저는 아프다고 대답을 하고 숙모한테는 숙모 아기 예쁘네요. 근데 아파서 죄송해요. 몸조리 잘 하셔야 돼요. 두서없이 말하고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죠.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그 뒤에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는 야, 너 소설 진짜 많이 읽었다.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절에 갔습니다. 스님 한 분이 얘기를 다 들었다며 엄마랑 저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저와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분의 제사를 성심껏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숙모한테는 미안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달쯤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울던 여자가 저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요. 그때 찾아갔던 무당에게 전화로 이 꿈 얘기를 하자 이제 그 무당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은 사촌 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겁이 많아졌네요. 진짜 평소에 그런 악행은 진짜 하지 말고 선행을 쌓아서 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야, 아주 소름 돋네 이거.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구독자님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제 가위 눌린 경험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무섭더라고. 제가 가족들과 살다가 용인수지에 집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첫날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원래 가위도 잘 눌리고 꿈도 많이 꾸는지라 그날도 어김없이 꿈을 꾸게 되었죠. 제 방 침대 옆 협탁 위에 웬 외국 사람이 아들로 보이는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액자가 사진에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내 방에 모르는 남자, 그것도 외국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액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놓치고 말았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놀라면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별꿈이 다 있네. 하고 다시 자려는데 계속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사 온 첫날 희한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혼자만의 공간이 생겨 이것저것도 사들이고 꾸미는 재미에 너무 신나는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목이 졸리는 느낌에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사람이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가위에 잘 눌리는 터라 또 가위에 눌리는구나 싶어가지고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해가지고 이 가위 언제 깨는 거지? 눈을 뜨니 전에 꿈에 봤던 외국인이 아이를 목에 태우고 내 배 위에서 목을 조르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소리 없이 웃다가 제가 당황하니까 깔깔깔 목에 타고 있던 아이도 숨 넘어갈 것처럼 어떻게 갖은 애를 써서 가위를 풀고 방에서 뛰쳐나와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거기가 원래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가 살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독립했나 싶기도 했고요. 엄마한테 꿈 얘기와 가위 눌린 얘기를 하니까 침대 위치를 바꾸라고 하셔서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그 때문인진 몰라도 한동안 꿈도 안 꾸고 가위도 안 눌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진짜 무서운 사연인 것 같아. 정말 자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북쪽인가? 글로 머리를 베고 자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 머리를 뉘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침대 머리맡이 어느 방향인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시면은 침대 위치를 좀 바꿔보시는 거. 침대 위치가 바꾸기가 조금 그러면 내 몸을 좀 틀어서 자는 방향을 바꿔보던지 그러시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로 봐요. 커뮤니티로 봐요. 갈게요.